지금부터 그 3강이죠. MPL 3강을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교재 36페이지에 또 다른 투자 방법, 소위 이제 사후정산이라고 부르는데요. 입찰 참가 이행 조건부 채권 양수도 계약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. 지금부터 제가 그 36페이지 도표에 있는 1번부터 6번까지 내용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. 절차에 대한 설명.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우리가 직접 그 사후정산 투자자다, 우리가 채권 양수인이다, 그런 상상을 통해서 이 일련의 그 절차를 머릿속에 그 흐름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면 훨씬 더 이해력이 빠르실 겁니다. 지금부터 우리는 투자자입니다. 동그라미 1번. 채권자와 계약을 체결. 계약 금액은 매입 금액의 5에서 10%를 지불. 채권 양수도 계약 금액을 5에서 10%를 지불한다라고 여기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. 우리가 계약이라는 게 그냥 뭐 관행적으로 보통 거래대금의 한 몇 퍼센트 정도 계약금을 지불합니까? 일반적으로 10%, 뭐 5% 하던지, 뭐 20% 하던지 당사자 간의 약속이니까 특별히 정해진 규정 같은 건 없습니다. 법적으로 없잖아요. 다만 이 사후정산 투자는 초기 자금이 조금 많이 들어간다라는 그런 대표적인 단점이 있어서 이왕이면 여러분들 중에서 자금에 대한 그 여유가 없다, 그런 분들은 이 계약 금액을 5% 정도로 좀 줄일 필요성이 있습니다. 계약 금액을 줄이는 게 그냥 그 자금의 여유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유리한 조건이다,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, 초기 자금이 왜 많이 들어가는지는 제가 조금 있다가 구체적으로 한번 그 계산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동그라미 2번. 직접 입찰에 참여, 채권 행사 권리금액 범위 내에서 입찰. 이번 시간에 배우는 그 사후정산 투자는 반드시 직접 입찰에 참여해야 됩니다. 그 이유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론세일처럼 근저당권은 우리가 이전해오지 않습니다. 근저당권은 그대로 채권 양도인한테 있고, 우리는 내부적으로 계약서만 썼기 때문에 여전히 대외적인 근저당 채권자는 그 채권 양도인이잖아요. 그러니까 양수인인 우리가 반드시 직접 입찰에 참여해야 된다. 나중에 그 계약서를 보시면 그 일종의 표준 계약은 그냥 무조건 다 입찰에 참여하라라고 그렇게 이제 그 조항이 써 있습니다. 이때 입찰 참가 금액을 채권 행사 권리 금액 내로 쓰는 게 이왕이면 유리하죠.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어차피 내가 돌려받을 돈, 그 돈만큼 그 범위 안에서 쓰는 겁니다.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 본캐와 부캐를 상상하면은 이해가 된다고 설명드렸는데, 요즘에 특히 간혹 어떤 유동화 회사는 우리가 쓰는 입찰 금액도 저쪽에서 좀 지정을 해주기도 합니다. 저쪽에서 입찰 금액의 한도를 제한해줘요. 채권 양수인은 입찰 금액을 거래 대금의 최대 130%까지만 써라. 우리 마음이잖아요. 낙찰받는 것도. 우리가 낮게 써서 폐찰하면은 뭐 우리 과실인데, 그런 거와 다 떠나서 무조건 입찰 금액은 최대 130% 이하로 써라. 그렇게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요즘에 특히 분위기가. 그러면 그냥 뭐 토달지 마시고 그럼 그대로 그냥 뭐 인정하시면 됩니다. 보통 이제 채권 양도인도 낙찰자가 금액이 너무 튀면 제3자가 봤을 때 저거는 NPL로 거래를 했구나, 그런 게 이제 노출될 것을 염려해서 자연스럽게 그냥 종결되기 위해서 그런 한도를 정한다. 여기서 포인트가 반드시 우리가 입찰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. 그러면 한편으로는 입찰 보증금도 준비를 해야 되겠죠. 참고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론세일은 꼭 입찰에 들어가야 됩니까? 그렇지 않죠. 다양한 그런 출구 전략이 있기 때문에 입찰에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. 그럼 이어서 교재 3번. 우리가 입찰에 들어가서 낙찰받은 후 대금 완납. 그렇게 우리가 낙찰을 받으면은 또 다른 경락 대출을 활용해서 잔금을 대금 지급 기한 내에 납부해야 됩니다. 동그라미 4번. 그러면 자동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잖아요. 부동산 경매는 잔금을 낸 즉시 뭐 촉탁을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소유권자가 되는 겁니다. 채권자 배당 수령. 여기서 동그라미 5번에서 말하는 채권자가 채권 양도인입니까? 양수인입니까? 채권 양도인. 그 이유가 여전히 대외적인 이런 효력이 있는 등기부등본의 이제 근저당권자는 그 채권 양도인이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등기 보고 그 채권 양도인이 그대로 이제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출석해서 배당을 받으라고 안내를 하겠죠. 채권 양수인인 우리는
양도인과 그냥 내부적인 거래를 했을 뿐 아니겠습니까? 예,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물건에 대한 효력은 어떤 사람한테 권리가 있는지 그걸 떠올리시면 정확하게 구분이 되실 겁니다. 동그라미 6번. 그러니까 채권 양도인이 낙찰 대금을 다 받아갔으니까 채권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약정한 계약에 따라서 사후에 정산한다. 그러니까 이제 그 은행이랑 우리가 며칠 뒤에 만나서 그 차익에 대해서 그냥 계좌 이체로 싸주는 겁니다. 그렇게 송금을 해주는 거죠. 이어서 하단에 조금 더 읽어본다면 예를 들어서 1억의 채권을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당연히 그냥 일반적으로 10% 1,000만 원 지불하고 그러면 양수인인 우리는 기다렸다가 그냥 낙찰만 받으면 됩니다. 그러면 우리가 낸 그 낙찰 대금으로 채권 양도인이 9천만 원을 더 가져가야 되겠죠? 1억 중에서 1,000을 먼저 줬으니까 나머지 이제 잔금 9천.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억 5천의 낙찰을 받았다. 근데 하필 또 행사 권리 금액이 1억 5천이다. 그럼 채권 양도인은 1억 5천을 다 받아갑니다. 우선 1차적으로. 그 중에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1억에 계약했으니까 나머지 차익 얼마요? 5천만 원을 그 법원에서 배당하고 한 며칠 뒤에 우리한테 일종의 페이백을 해준다. 그렇게 단순하게 그 절차만 이해하시면 됩니다. 마지막 줄에 보시면 다만 우리는 초기에 그 채권 양수도 계약금이랑 그리고 뭐 입찰 보증금뿐만 아니라 잔금까지 경락대출을 90% 다 받는 게 아니니까 일부 잔금까지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 자금이 조금 많이 들어간다. 사후정산은 지금 제가 교재를 읽어드린 1번부터 6번까지가 뭐 모든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1번부터 6번까지만 그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은 그 사후정산 다 이해하신 겁니다. 지금 아까 제가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라고 말씀드렸는데요. 이 그림이 다 그려지십니까? 이해가 안 되세요? 이 절차에 대해서? 이해가 다 되시죠? 근데 우리가 이 6번까지 이해했다고 실전 투자를 스스로 부딪힐 수가 없잖아요. 지금부터 2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우리 학원만의 그 특별한 그 사례 그리고 그 중간중간 제가 전달드리는 그런 노하우를 제대로 이해하신다면은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제 2시간 뒤에 스스로 사후정산 협상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럼 지금부터 이제 구체적인 그 세부 내용을 설명드릴 텐데 우선 지난 시간